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다시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단일화 이후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에 당당히 응해주셔서 그야말로 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일화 합의와 관련해서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비대위회의를 마치고 두 후보에게 감사하고 용단을 내려서 합의한 점을 말하자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단일화를 빠른 시일 안에 소중한 시일 안에 이루지 못한 거 불편을 들여서 송구하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어디까지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실시되는 선거인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인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 정권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이 긴박한 이 펀치 설전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 공방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사실상 본선이나 마찬가지인 경선이 오늘 내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서로가 내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제 홍보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네거티브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곡동 땅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달라. 그리고 본인은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릴 일이 없는 무결점 후보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을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문을 내용을 보면은 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셀프 보상했다라는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 국민의힘에 대한 이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네거티브, 일면 국민의힘과의 공동 그리고 통합선대위 이런 문제를 또 강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2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기호 2번이든 국민의당 4번이든 모두 더 큰 2번만 만들겠다. 그래서 선거 후에 더 큰 2번을 만들어야만이 정권 교체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 배를 탄 식구이고 내년 대선 대장정에 나서야 할 동지다. 그리고 우리는 황용조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생생히 기억하고 기억한다. 그러면 이봉주 선수가 평생 18만 킬로미터를 뛰며 공식 경기에서 41번 완주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역사상 최초의 중도 보수 단일화를 이뤄내 두 주인공을 똑같이 기억하고 응원해 달라. 그래서 이 황영조까지도 동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41번이나 완주했다는 거 저도 잘 몰랐네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바로 또 이 강펀치를 날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안철수는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본인을 찍어달라는 것이죠.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그 다음에는 김태석 같은 중도 우파 인사들을 삼고 처리해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심판인 선거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낸 무능 무책임 정권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해서 내년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선거다. 탄탄한 조직과 자금 그리고 넓은 지지 기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제1야당 후보인 자신이 자신으로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세훈 후보 본인을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후보, 실체가 있는 대체 불가한 후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국민의 이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요, 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박영선 후보에 관해서도 한마디 비판하고 있어요. 역시 찌질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책 선거에 임할지 흑색 전쟁에 매몰돼 국민에게 버림받을지 선택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 내곡지구 개발을 몰랐다는 종전 해명과 관련해서 서울시장 시절 현장을 시찰했다는 민주당 측 반박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착오가 있었을 뿐인데 그걸 끝까지 악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기간 중에도 이 홍보 활동, 선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도를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즉 단일화의 의미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 정도의 네거티브는 양 후보 모두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권인이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오늘 CBS 라디오에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그동안에 이 난관에 많이 막혀 있었고 굉장히 참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은 안 후보가 너무 실이 촉박해서 하다고 생각해서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논의 방식과 관련된 과정에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들이 실제 오가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기억에 오랫동안 가기 싫긴 만큼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가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의 특유한 언어 습관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특이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이 김종인이냐? 그러니까 맞다. 김종인이다. 이렇게 또 딱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는요, 이 박범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아마 곧 박범계가 입장을 발표해요. 한명숙 사건.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6천 쪽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방대한 이 서류를 하루 이틀 동안에 다 읽어보고 판단을 내는 거. 이거 쇼하는 거다. 폼잡으려 하는 것이다. 잘난 척하는 거다. 근데 거꾸로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한순간에 표출해줬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법조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이틀 만에 읽어봤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은 김일성이가 호랑이 때려잡았다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500쪽짜리 책으로 묶어도 12권가량의 분량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 6,000쪽 기록이면요, 온전히 기록만 보는데도 열흘 정도 걸리고 다른 일과를 병행하면서 읽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분량인데, 기록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것은 금세 알 것이다. 그리고 잠깐 자고 책만 읽어도 최소 5일 정도는 또 걸린다. 5일 정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정말 불가능하고 황당하다.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얘기나 비슷한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어느 부장판사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은 검찰한테 이거 기소해, 이런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박범계 속된 말로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갈 길대로 가야 되고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이 됐고요. 이 권한 남용 혐의로.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범계 이번 상당히 신고식이 좀 스스로 이 범한 죄가 커가지고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사퇴할 사람 절대 아니니까요. 정권 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수 더 이상 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는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또 나섰어요. 검찰은 정권 하수인, 사법부는 아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어디에서 이 정의를 찾아야 되느냐, 이런 이 SNS 활동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권 하수인 노릇, 사법부는 부재시대다. 이 땅의 정의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그래서 문정권 초기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적폐 수사한다고 한마음으로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더니 토사구팽되어 조직이 분해되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젠 정권 하수인 검사들과 조직 수호 검사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 최선의 체면도 명예도 없이 하이에나처럼 서로 묻고 뜯는 너희가 이 땅의 검사들이냐. 이런 검찰의 모습을 여태 본 일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SNS 글에서는요, 지난 대선 때 8,800만 건의 여론 조작으로 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드루킹 킹이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공범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면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고위 법관이 무죄를 만들려고 한다는 말도 떠들고 있다. 그래서 바야흐로 사법부 부재시대다. 검찰도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법원조차 그런다면 이 땅의 정의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여권도 비판하고 또 윤석열 총장도 함께 비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자를 최근에 발간한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가 있습니다. 이 손병관 기자와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이 처음 책자를 발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실리고, 또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2차 가해다. 그리고 이 책자라 때문에도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손병관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진중권 교수와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설전은 바로 뭐냐면 이 언론에서 말하자면 이 손병관 기자하고 또 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 피해자 측하고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인터뷰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손병관 기자가 밝혔습니다. 페북에다가 취소됐다고. 그러면서 이 손병관 기자의 주장은 반론을 제기할 피해자 그리고 여성단체 측에서의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됐다, 이렇게 들었다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현 추세다. 이명박 BBK 국정원 댓글이 논란이 될 때는 이해 당사자 한쪽이 반론권을 하지 않으면 관련 아이템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를 향해서 여기가 로도스니까 여기서 뛰세요 라면서 법원이나 인권위가 언제까지나 당신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보라, 이거는요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한 허풍쟁이 육상 선수가 왕년에 로도스 섬에선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능력은 현장에서 입증돼야 된다,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손명관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바로 페북에 반박했어요. 로도스고 나발이고 꼴값 떨어라, 꼴값을 떨어라. 라디오 인터뷰 섭외는 나한테 왔었는데 내가 거절했다. 왜? 공중파로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두 사람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가요, 그 책 팔아가지고 인쇄가 목으로 넘어가냐? 당신도 인간이냐? 내가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이제 비판했어요. 당신도 인간이냐? 그러니까 이 손병관 기자가 그래도 책은 읽으셨나 봐요 라고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또 맞받아쳤어요. 안 읽었는데 내가 구더기냐 똥을 먹게? 그 똥은 대깨문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간직하라. 이런 비판, 강비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중권 교수와 그 다음에 이 손명관 기자 사이에 2차 가해 문제를 두고 이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진중권 교수 아주 재치있게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손병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2차 가해 철저히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선거 때까지 계속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정국이 말이죠.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로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야권에 계신 우리 국민 모두 반드시 심판 선거를 해야 된다. 심판은 박원순에 대한 심판 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측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외교 정책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서 시작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 동맹과 그리고 이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서 이걸 지켜나간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 틀 안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만 미국이 견제하는 걸로 알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 가지고 때렸어요. 미 국무부에서 인권 관련 2022년도 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 이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무역이라든가 외교면에서 적절한 당근과 책찍을 쓰도록 미국 법에 그게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을 대대적으로 내려치고 있어요. 바로 이 표현의 자유 문제,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문제, 이런 또 부패 문제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인권 문제 과거 독재 시대 때는 많이 미 국무부가 시비를 했죠. 그렇지만은 한동안 오랫동안 이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한국을 제기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처럼 떠오르는 건데 매우 이례적으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통일부가 이 대북단체들 대북전단 금지하는 거 국회에서 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런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 등록을 취소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을 명예훼손했다. 이런 심의를 이유로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언론인이 있어요. 우종창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종창 기자 사례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고 있어요. 이 부패, 조국 문제, 그 다음에 윤미향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부패 문제의 하나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박원순과 오거돈 두 이 전직 시장의 성희롱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 이것까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국내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이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조용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남북 차원의 접촉에 있어서도 반드시 인권 문제를 거론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외교적 압박이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그렇게 쉽게 김정은과의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미북 관계를 추동해 나가겠다고 하는 트럼프 때의 이런 전략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안보 수장들의 이 회담이 있었어요. 18일 날부터 열렸었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과 그 다음에 미국의 NSC 보좌관 설리반이 참여를 했고, 중계에서는 왕이와 양재치가 참여했습니다. 이 2+2 회담인데요. 첫 번째 회담에서 양국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외교적인 논쟁과 설전이 벌어졌고, 그야말로 이 전략적 경쟁, 전략적 투쟁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18일 첫 회담에서 이 블링컨 장관이 예정된 2분간의 모두마들을 통해서 중국을 좀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양재치가 16분 15초 동안 미국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폭탄 발언의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미중 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러한 이 패권 싸움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시달리게 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블링컨의 모두 반도는 미국의 외교는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다. 세계가 같은 룰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가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신장, 홍콩,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깊은 유감이다. 중국이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침해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한다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잘 들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양재치가 바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역시 평화발전, 정의, 자유, 민주 등 휴머니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 세계 각국은 유엔 중심의 국제 시스템을 따라왔다. 소위 룰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미국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미국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있다. 중국은 평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해왔고 무력으로 남의 나라에 침범한 건 미국이다. 이는 유엔 정신에 맞지 않고 미국은 자신의 민주주의만 옳다 생각하고 이를 남의 나라에 강요하면 안 된다. 미국이 중국 사회를 해코자 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더 뭉칠 것이다. 미국은 냉전시대의 사고, 제로섬 게임식 접근법을 버려라, 이렇게 세게 비판했어요. 신장, 우이구르, 티베트, 대만은 양도 불가능한 중국 영토다. 미국의 내정 개입을 엄중히 거부하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한번 봐라. 미국은 남의 나라 욕하지 말라. 각자 잘하자. 사이버 해킹 얘기하는데 기술이나 능력 면에서 미국이 챔피언이다. 이렇게 바로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또 거기에 또 나섰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스타일로 내적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손님 불러놓고 하루 전 중국인에 대한 제재를 했다. 홍콩 관련 제재한 거죠. 예의가 아니다. 중국을 흔들려는 모양인데 거꾸로 미국의 취약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짓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블링컨이 반론을 또 펴니다. 내가 세계 100여 개국으로부터 들은 것과 당신들 얘기는 매우 다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걸 감추거나 없는 척하면 발전이 없다. 고통스럽지만 드러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시진핑과 만났을 때 미국 편에 베팅하지 않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양재치가 또 제 반론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입지, 즉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에서 중국을 깔보는 태도는 의도된 것이 아니냐. 미국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특권은 없다. 중국 인민도 위대하다. 중국은 지난날 외국의 침략으로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나. 중국의 목을 쪼으려고 하지 마라. 중국 역사가 보여준다. 중국인의 목을 쪼으려는 자는 스스로 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 미국 패권국이죠. 그리고 이런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앞으로 상당한 경쟁관계, 투쟁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시진핑 즉 친중국적 외교정책에 일관하였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때는 대충 통했어요. 전략적 모호성이 나는 미명하에.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줄 세우기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동맹관계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할 때 오히려 중국과의 이 외교에서 우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